72시간 만에 끝내겠다. 미국이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72시간이 지났을 때 무너진 건 이란이 아니라 그 확신이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공군력이 쏟아부은 폭격에도 꼼짝하지 않는 국가가 드러나는 데 걸린 시간입니다. 바로 이란입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처럼 손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고 확신했던, 그러나 완전히 다른 존재였습니다. 왜 지구상 가장 압도적인 화력이 페르시아 고원 앞에서 멈춰야 했을까요? 국제유가는 $110를 돌파했고 전 세계 원유 5배럴 중 하나가 지나는 좁은 해협 위로 저 눈이 짙게 드리웠습니다. 72시간의 확신은 어떻게 끝없는 수렁이 됐을까요? 그 구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불과 2달 전 미국은 남미에서 전격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경제 제재와 외교적 고립으로 옥죄고 마지막 순간엔 특수부대를 들이밀어 마두로를 끌어냈습니다. 작전에 걸린 시간은 단 3시간, 체포에 걸린 시간은 46초에 불과했습니다. 워싱턴의 전략가들 사이로 달콤한 도취감이 번져나갔습니다. 지도자의 목줄만 조이면 체제는 저절로 무너진다. 이 단순한 공식이 세계 어디서든 통할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시선은 자연스럽게 중동의 심장부로 꺾입니다. 40년 넘게 미국의 눈엣 가시였던 신정국가 이란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보다 덩치는 크지만 2달 전의 성공이 생생한 전략가들에게 이란 역시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계산이 깔렸습니다. 최대 압박 캠페인이라는 이름 아래 경제 봉쇄의 올가미가 바짝 조여들었고 이란 경제는 숨통이 막혀들었습니다. 경제가 무너지면 민심이 돌아서고 민심이 돌아서면 체제가 흔들린다는 시나리오였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이 의도적으로 외면한 기억이 하나 있었습니다. 4년 반 전 아프가니스탄에서 겪었던 그 쓰라린 패배였습니다. 2021년 8월 카불 공항 활주로 위에서 수송기 동체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전 세계에 생중계됐습니다. 2조 달러가 넘는 전비를 쏟아붓고도 미국은 야반도주하듯 발을 빼야 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가 산악 게릴라 앞에 무릎을 꿇고 물러난 기억이 아직 채 가시지도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은 이란 앞에 다시 섰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성공이 심어준 자만과 아프가니스탄의 실패가 남긴 트라우마, 두 그림자가 겹치는 바로 그 교차점에서 미국의 치명적 오판은 싹을 틔웠습니다. 남미의 작은 나라에서 통했던 공식은 페르시아 고원 위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의 뿌리는 이란이라는 나라가 품어온 수천 년의 내공 속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미국의 전략가들은 하나의 공식을 신봉하고 있었습니다. 머리만 자르면 몸통은 저절로 쓰러진다. 2달 전 남미에서 깨끗하게 증명된 이 공식을 이란에도 그대로 대입했습니다. 그리고 근거가 아주 없진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란 사회는 이미 골불대로 골가 있었습니다. 2022년 히잡 시위 때 160개가 넘는 도시에서 젊은 여성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2026년 1월에는 통화붕괴에 분노한 시민들이 100곳이 넘는 도시에서 다시 들고 일어났습니다. 서방의 눈에 이란은 마지막 한 방이면 쓰러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 한 방을 날렸습니다. 2026년 2월 28일 B2 스텔스 폭격기를 포함한 대규모 공습이 시작됐습니다. 이틀 만에 혁명수비대 본부를 비롯한 목표물 1000곳 이상이 불탔고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살됐습니다. 이란의 신경망을 끊어버리면 머리 없는 몸통은 스스로 무너질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외부에서 날아온 충격파가 갈라져 있던 이란 사회를 하나로 묶어버릴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정권에 등을 돌렸던 시민들 사이에서 적의 적은 나의 편이라는 오래된 생존 본능이 되살아났습니다. 서방은 이란의 뚜껑을 열려고 망치를 내리쳤지만 그 충격이 오히려 뚜껑을 더 단단히 용접해버리는 역설을 만들어냈습니다. 역사는 이 패턴을 이미 증명한 바 있었습니다. 이라크에서 사담 후세인을 제거한 뒤 오히려 종파 내전이 폭발했고 리비아에서 카다피를 끌어내린 후에는 나라 전체가 무정부 상태로 추락했습니다. 지도자를 없애면 끝이라는 공식은 남미의 작은 나라에서는 통했지만 수천 년 제국의 기억을 품은 땅에서는 정반대의 괴물을 깨워버리는 법이었습니다. 결속된 이란은 무너지기는커녕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방패를 꺼내들었습니다. 미국이 간과한 건 이란의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이란이라는 나라가 가진 정체성 자체를 잊지 못한 겁니다. 베네수엘라는 독재자 한 명이 쥐고 흔든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마두로를 잡으니 체제가 통째로 쓰러졌고 그건 나무의 줄기를 자르면 가지가 따라 꺾이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나무가 아니라 숲에 가깝습니다. 줄기 하나를 베어내도 수천 개의 뿌리가 땅속에서 새 줄기를 밀어 올립니다. 이란은 2500년 전 페르시아 제국 시절부터 침략과 지배, 저항과 부활을 반복해온 나라입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정복, 아랍의 지배, 몽골의 초토화를 겪으면서도 페르시아는 정복자의 문화를 흡수하며 자기 정체성을 끝내 지켜냈습니다. 이 수천 년의 경험이 국민 의식 속에 단단하게 박혀 있습니다. 외부의 적 앞에서 안으로 뭉치는 본능, 그것은 학습된 것이 아니라 생존 코드처럼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결정적 변수가 더해졌습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구축된 신정 일치 체제가 이 역사적 DNA 위에 종교라는 철갑을 더 씌웠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단순한 군대가 아닙니다. 현역만 19만 명, 바시즘 인병대 50만 명, 여기에 예비군까지 합치면 최대 1100만 명을 동원할 수 있는 정치, 경제, 군사 복합체입니다. 이들에게 전쟁은 곧 신앙이며 전장에서 쓰러지는 것은 치욕이 아니라 순교로 받아들여집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죽음 자체를 명예로 여기는 전사 집단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상군 투입은 어떨까요? 이란의 국토는 한반도를 7번 포개도 남을 만큼 광활하고 그 안에는 페르시아인, 아즈리인, 쿠르드인을 비롯한 다양한 민족이 저마다의 역사와 무장 전통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군이 발을 들이는 순간 아프간 산악 게릴라전의 악몽이 수십 배 규모로 재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폭격으로는 의지를 꺾을 수 없고 지상군을 들이밀면 빠져나올 길이 없었습니다. 미국은 이 딜레마의 한가운데에 완전히 갇혀버렸고 시간은 미국이 아닌 이란의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에게 시간은 무기였습니다. 버티면 버틸수록 유리해지는 구조 속에서 이란은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달랐습니다. 그에게 시간은 무기가 아니라 독이었습니다. 대통령 임기라는 시계가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고 그 시계 위에는 지지율이라는 숫자가 실시간으로 깎여나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계산 자체가 아니라 그 계산의 전제에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분명히 시나리오를 갖고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처럼 지도부를 제거하면 체제가 무너지고 무너진 자리에 친서방 정권이 들어서면 전쟁은 4주 안에 마무리된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정보력이 뒷받침한 시나리오였고 근거가 아예 없지도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시나리오의 첫 번째 전제, 이란도 베네수엘라처럼 무너진다는 가정 자체가 처음부터 틀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길어지자 그 오판의 대가가 숫자로 찍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만 수십억 달러가 증발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납세자들의 지갑에서 매일 서울시 연간 예산에 맞먹는 돈이 중동의 사막 위로 빠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은 겉으로는 폭격의 강도를 높이며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하지만 무대 뒤에서는 전혀 다른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공습 하루 만에 이란이 CIA의 비밀 접촉을 시도했고 제3국을 통한 채널이 열렸습니다. 밀실에서는 휴전 조건을 타진하는 메시지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쪽 손으로는 폭탄을 떨어뜨리면서 다른 손으로는 악수를 타진하는 모순 그 자체였습니다. 이란은 이 미국의 이중 모션을 정확히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초조해할수록 이란은 더 느긋하게 버텼습니다. 시계가 자신들 편이라는 걸 알면서도 지금이 최대 이득을 챙길 타이밍이라는 판단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안팎으로 조여오는 압박 속에서 발버둥 치는 동안 그 동맹국들은 의미심장한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가장 기대한 건 중동의 동맹국들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이란을 공동의 적으로 여겨온 이 나라들이 당연히 미국 편에 서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시작되자 이들은 하나같이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공습 전부터 미국의 공격 말라고 로비를 벌였고 미군의 영공 사용도 거부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맞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돈 계산이 끝나버린 겁니다. 사우디와 UAE는 지난 10년간 석유 의존 경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천문학적인 자본을 부동산과 관광, 첨단 산업에 쏟아부었습니다. 670조 원 규모의 네오시티, 두바이의 초고층 빌딩숲, 이 모든 것의 기반은 해외에서 유입된 외국 자본이었습니다. 만약 이란과의 전면전에 가담하는 순간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이 도시들을 향할 수 있었습니다. 미사일 한 발이 두바이 도심에 떨어지는 순간 외국 자본은 썰물처럼 빠져나갈 것이고 수조 달러짜리 부동산 시장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아랍 부국들의 계산은 냉혹할 만큼 합리적이었습니다. 미국을 도와 이란을 치는 것보다 중립을 지키며 자국 자산을 지키는 쪽이 압도적으로 이득이었습니다. 전쟁의 불똥이 자기 앞마당에 튀는 것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공식 석상에서는 미국과의 동맹을 강조하면서도 실질적인 군사협력은 교묘하게 피해 나갔습니다. 미국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동맹의 지원 없이 전쟁을 끌고 가야 하는 상황. 그 위에 이란이 아직 꺼내지 않은 마지막 카드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전 세계 경제의 숨통을 틀어줄 수 있는 호르무즈라는 이름의 좁은 바닷길이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쪽은 분명 이란이었습니다. 경제는 바닥을 치고 있었고 군사시설은 연일 폭격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새 수뇌부는 무너지는 대신 전혀 예상치 못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이 좁은 물길의 무게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전 세계에서 소비되는 원유 5배럴 중 1배럴, 하루 2천만 배럴이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사우디, 쿠웨이트, 이라크, UAE에서 뽑아올린 석유가 아시아와 유럽으로 나가려면 반드시 이 병목을 지나야 했습니다. 이란은 이 바닷길의 북쪽 해안선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고 혁명수비대의 고속정 1500척 이상과 대한미사일이 해협을 겨냥한 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공격이 계속되면 호르무즈를 닫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전쟁의 성격을 완전히 뒤바꿔버렸습니다. 이란 본토를 두들기던 군사 충돌이 단숨에 전 세계 경제를 볼모로 잡은 인질극으로 변한 겁니다. 미국이 폭격을 멈추지 않으면 세계 원유 공급의 20%가 막힙니다. 그 순간 유가는 통제불능 상태로 치솟고 피해는 이란이 아니라 석유를 수입하는 모든 나라로 퍼져나갑니다. 미국은 물론 해군력으로 해협을 강제 개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유조선이 불타고 기뢰가 터지는 장면이 전 세계에 중계되는 순간 국제 유가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폭등해버립니다. 군사적으로 이기더라도 경제적으로는 지는 구조였습니다. 이란은 자기 발밑의 땅을 불태워 세계 경제의 동맥을 끊겠다는 협박에 나선 셈이었고 이 협박은 허세가 아니라 실행 가능한 위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협의 청구선은 지구 반대편 중동 원유의 목줄을 맡긴 나라들에게 가장 먼저 날아들고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봉쇄 위협이 현실로 다가오자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일제히 경고 리포트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봤고, JP모건은 현재 가격에서 70% 이상 폭등할 가능성을 전망했습니다. 카타르 에너지 장관은 150달러도 보수적인 수치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미 110달러를 넘어선 국제유가가 완전 봉쇄 3주만 지속돼도 폭등할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숫자들이 가장 먼저 비수가 되어 꽂히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은 소비하는 원유의 70%를 중동에서 들여옵니다. 국제유가가 1달러 오를 때마다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약 40원씩 뜁니다. 배럴당 150달러 시대가 열리면 리터당 3,000원까지 치솟게 됩니다. 기름값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원유는 한국 제조업의 혈관을 따라 흐르는 피와 같았습니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라인, 이 거대한 생산 시설들은 석유화학 원료 없이는 컨베이어 벨트를 돌릴 수 없었습니다. 유가가 150달러를 뚫는 순간 원자재 수급이 끊기며 생산 라인이 멈춰서는 시나리오가 현실이 됩니다. 여기에 물류비가 25% 이상 폭등하면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도 실어 나를 수 없는 상황까지 겹쳐집니다. 지구 반대편 좁은 해협 하나가 막히는 것만으로 한국의 주유소 전광판이 뒤집히고 거대 공장의 불이 꺼질 수 있었습니다. 중동에서 벌어지는 남의 나라 전쟁이 우리 밥상 물가와 직결되는 구조. 이 불편한 연결고리 위에서 치킨 게임의 결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란은 정권의 명운을 걸고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수천 년간 외부의 침략을 흡수하고 살아남은 페르시아의 DNA가 다시 한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전쟁을 영원히 끌고 갈 수 없지만 자신들은 버틸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 내 반전 여론이 커지고 전비 부담이 한계에 달하며 결국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대편의 미국은 전혀 다른 시계에 쫓기고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봉쇄 위협이 현실화되면서 국제유가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고,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치솟자 서민들의 분노가 직접 백악관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을 끝내고 싶지만 멈추면 굴욕이고 밀어붙이면 인플레이션 폭탄이 터집니다. 표심을 갉아먹는 물가와 국가의 자존심 사이에서 트럼프는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이 치킨 게임에서 누가 먼저 핸들을 꺾을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결과가 지구 반대편 한국의 일상까지 직격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중동 원유의 70%를 의존하는 한국 경제는 이 두 나라의 줄다리기에 사실상 목줄이 잡혀 있었습니다. 주유소 전광판의 숫자, 마트 장바구니의 가격표, 공장 가동률 지표, 이 모든 것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온에 따라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강대국의 오판은 결국 약소국 시민의 밥상 위에 청구서로 도착합니다.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지 못한 채 수입에 기대온 한국이라면 이 경고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가 150달러 시대가 열린다면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물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